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무주에 거주 중인 이귀필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 좋은 무주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현재 저와 아내 그리고 둘째 딸과 사위가 함께 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은 13살이 된 손자도 도와주겠다고 나서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특하기도 하지만 아직 어린 손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 말라며 말리곤 하죠. 손자가 저를 돕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특하지만 너무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큰 아픔을 겪고 나서 제 고향 무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끼리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저희 큰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특히나 특별한 존재였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서울로 상경해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아내와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원래 저는 무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20대에 서울로 상경하게 됐죠.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타일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숙식을 해결하며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거든요. 비록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아내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있어 힘든 일상을 버틸 수 있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비록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을 쓰며 일해야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다리를 주물러 주며 씩씩하게 말하던 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빠,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저는 피곤해도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이 녀석 늦었으니 얼른 자야지. 아빠가 잠이 오죠? 아빠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고 자고 싶어요. 에이, 아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니까. 동생은 벌써 자고 있잖아. 너도 자야 키가 더 크지.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척척 해내는 그런 아들이었죠. 아내와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늘 기특해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동생도 잘 챙기고 좋은 것이 있으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을 줄 아는 마음 넓은 아들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아들을 떠올리면 좋은 기억들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부모가 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그나마 수입이 좋은 편에 속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서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어요. 일도 저한테 너무 벅차게 느껴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죠.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정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일과 가족 사이에서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노래를 불러주던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피로와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자식들을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큰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특히나 큰 자랑이었습니다. 저 자신은 배운 것이 없어서 몸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자식들만큼은 편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큰아들은 학교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들었어요. 전교 3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도 잘했고 그뿐만 아니라 성격도 바르고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와 아내는 어깨가 으쓱해졌죠. 큰아들은 자신의 공부뿐만 아니라 여동생까지 잘 챙겼습니다. 공부도 도와주고 어려운 문제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들을 둔 부모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없던 힘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저도 아내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처자식을 생각하며 힘을 냈고 그 덕에 지난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믿고 응원한 만큼 아들은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에 당당히 입학한 거예요. 그날 큰아들을 부둥켜 안고 저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홍정이 정말 잘했어. 그동안 힘들었지. 아들은 웃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키워주신다고 아버지가 더 힘드셨죠. 제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실망시키지 않고 자랑스러운 사회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들은 늘 저와 아내를 향해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효도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던 아들은 제게 든든한 존재였어요. 명문대에 입학한 큰아들은 우리 집안의 보배 같은 아들이었죠. 그 후에도 아들은 한 번도 속을 썩인 적 없이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입만 열면 아들 자랑을 늘어놓을 정도로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에 자리를 잡으니 둘째 딸도 자연스럽게 자기 길을 찾아갔습니다. 첫째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둘째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워 성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들이 잘 자라주니 저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아들은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집에 데려왔습니다. 평소에 신중한 성격이었던 아들이 직접 부모님께 소개할 정도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아들이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며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이 집에 데려왔던 며느리는 얼굴이 참 단아하고 고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녀의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할 때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홍정 씨가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할 때마다 주변이 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미소와 말투가 정말 밝고 따뜻해서 저와 아내는 첫인상부터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웃을 때마다 우리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올 만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 아들도 그 밝은 성격에 영향을 받은 듯 했어요. 평소에 비해 훨씬 밝고 긍정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아들이 일과 공부로 무척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는 인상도 많이 밝아졌고 웃음이 늘었어요. 아내와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안심도 되고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기쁨이 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과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활발하고 털털한 성격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리게 되었죠. 그날 첫 만남이 끝난 후 아내는 저에게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홍정이가 정말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밝고 긍정적이라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사람이 모난 데 없고 착하고 밝아 보여.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홍정이가 선택한 사람인데 우리가 축복해줘야지. 둘이 참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요. 홍정이 장가 보내고 나면 이제 한시름 덜겠네요. 얘는 워낙 알아서 잘하는 아이라 걱정도 안 되고 이제 믿어봐야죠. 아내는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이 바르게 자라온 아들의 선택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의 말에 동의하며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죠. 그렇게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우리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싹싹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늘 예의 바르고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는 모습에 저희는 정말 복이 많은 집안이라고 생각했죠.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은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길에 갑자기 집에 들르겠다고 전화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와 아내는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하며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도착해서 밝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이게 요즘 어머님 세대에서 인기가 많은 영양제래요. 광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듣게 됐는데 요즘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품절 되기 전에 얼른 사왔어요. 저 잘했죠? 그 말을 듣고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난 또 무슨 일 있나 했더니 그걸 주려고 왔던 거구나. 그럼요. 몸에 좋은 건 하루라도 빨리 드려야죠. 이거 사자마자 바로 왔어요. 꼭 하루에 하나씩 챙겨 드세요. 아내는 며느리의 정성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지. 내가 뭐하러 이런 걸 챙겨 먹니? 힘쓸 일도 없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저랑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죠. 그러려면 체력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제가 어머님 휴대폰에 알람 맞춰드릴 테니 알람 울리면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약속해주세요.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잘 먹어야지. 고마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마음이니까요. 꼭 잘 챙겨 드세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아내에게서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 주변 친구들은 며느리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시부모가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본다며 친구들은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성격이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그런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유로웠죠. 그때 저는 싹싹한 며느리를 보면서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고 우리 집안은 그야말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산다는 말이 딱 저희 집에 맞는 말이었죠. 우리는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집안에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특히 손자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큰 기쁨이었죠. 자식들부터 며느리까지 이렇게 다 착하고 성품이 좋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식들도 그렇고 며느리까지 모두 집안에 큰 소란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맏며느리답게 집안의 일들을 척척 챙겼어요. 신혼 초라서 그런지 더 잘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은 뜻밖의 전화를 하더군요. 여자들 사이에서 시댁 제사가 큰 부담이라고들 하는데
며느리가 먼저 아무렇지 않게 제사 날짜를 묻는 겁니다. 저는 이하에서 왜? 그날 무슨 일 있니? 일이 있으면 굳이 안 와도 괜찮아. 원래 둘이서 자주 지내던 제사야. 부담 갖지 마라. 라고 말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미리 어머님이랑 시장 좀 봐놓으려고요.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이 무거운 거 들고 택시 타시는 게 좀 힘들어 보였어요. 즘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아버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따 회의가 있어서 미리 확인해 두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저는 타일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일 때문에 아내가 혼자 택시를 타고 시장을 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몰랐던 얘기였죠. 며느리가 그런 아내를 걱정해서 대신 챙기겠다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몰랐어요. 정말 딸처럼 살갑게 챙기고 아껴주고 싶게 만드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죠. 정말 고맙구나. 네가 있어서 어머님이 외롭지 않겠다. 딸도 시집 보내서 한참 외로워했는데 네 덕분에 큰 힘이 되는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데요. 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며느리는 늘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어린 시절 큰아들이 저에게 자주 했던 감사와 사랑의 말을 떠올리게 했죠.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어릴 적 우리 아들의 모습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밝고 베푸는 성격까지 며느리와 아들을 닮아서 손자도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 후 3년 동안 우리 집은 정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면서 생긴 빈자리는 손자가 채워주었고 아내와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손자가 곁에서 웃어주고 아들 부부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삶이었죠. 하지만 그 무난하고 평탄했던 제 인생에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밝고 싹싹했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잘 오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추석이 되었는데 그날 아들이 혼자 손자만 데리고 온 겁니다. 저는 당연히 며느리도 같이 올 줄 알았기에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왜 둘이만 온 거야? 며느리는 왜 안 왔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하더군요. 그게 며느리가 어제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속이 계속 안 좋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의아했습니다. 뭐, 그럼 네가 옆에 있어 줘야지. 왜 혼자 두고 왔어? 아프면 네가 챙겨줘야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저랑 손자만 왔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면 아들이 곁에서 돌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 더 물어봤지만 아들은 계속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 더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싸운 건 아닌지 걱정도 됐지만 괜히 아들에게 불편함을 줄까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하다며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아픈 건 아닌지 만약 아프면 죽이라도 끓여서 보내주자고 말했죠. 그래서 아들이 손자와 거실에서 놀고 있는 사이 아내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으로 아내와 며느리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정말 며느리가 걱정돼서 전화를 했을 뿐이었죠. 괜찮니? 몸은 좀 어때? 많이 아프니? 그러자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날이 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니까 저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아내는 그 말에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뭐,
내가 널 귀찮게 한다고? 나는 네가 밥은 먹고 쉬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건데 그렇게 아픈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밥 못 먹는다고 죽게 하겠어요? 그 밥 타령 좀 그만하세요.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난 그냥 널 챙겨주려고 한 건데 말을 그렇게 해야겠니? 네가 친정도 멀어서 내가 대신 좀 챙겨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어요. 설마 어머님 저를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는 대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나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방금 며느리랑 통화했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래요? 난 그냥 걱정돼서 전화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아내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평소 밝고 싹싹하던 며느리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희 부부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아내가 며느리와 통화한 내용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며 물었죠.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냐? 대체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저렇게 말하냐?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길게 쉬며 고개를 떨구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싸운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서먹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따로 전화는 하지 마세요. 결혼한 사람들은 3년 차쯤 되면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아내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상한 마음에 아들에게 괜히 화를 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니 아들에게도 짜증을 낸 거였죠. 갑자기 변해버린 며느리의 행동에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났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려니 하며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때로는 싸우고 다투면서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으니 우리 아들과 며느리도 곧 잘 해결할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생각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저희에게 잘했던 것만큼 아들도 사돈 부부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돈댁은 외동딸을 둔 집안이었지만 아들은 그곳에서도 든든한 아들처럼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한여름에는 지방에 계신 사돈 부부를 모시고 손자까지 데리고 가서 백숙을 먹으며 보양식을 챙겨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손자 돌잔치 때 만난 바깥사돈이 저에게 아들 칭찬을 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번에 우리 사위 덕분에 여름 보양식 제대로 먹었어요. 정말 고마운 사위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셨어요? 저도 우리 며느리 덕분에 많이 편해졌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양가가 서로 만나면 덕담만 오가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양가 모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죠. 심지어 아들은 매년 함께 다니던 여름 휴가도 어느새 며느리와 따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5년 차쯤 되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따로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의 결혼 생활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으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 뒷베란다에서 아들 부부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양심이 없어. 부모님 얼굴만 보고 가자니까 벌써 불편해? 내가 말했잖아.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답답하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미쳐 죽겠다고 했잖아. 그냥 와서 밥만 먹고 잠깐 있다가 가자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나도 처가댁 가면 다 하는 일이야. 내가 거기 가서 당신처럼 불편한 티 낸 적 있었어? 왜 당신은 그 잠깐도 못 참는 거냐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마치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말하고 있었고, 아들은 답답한 목소리로 계속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뒷베란다 문을 벌컥 열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둘 다 그만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여기까지 와서 싸울 거면 왜 온 거야? 제가 크게 호통을 치자 며느리는 울먹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혼 초반에 싹싹하고 밝았던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저를 향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 그냥 이만 가볼게요. 다른 부부들처럼 저희도 이런저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도 힘들고 요즘 아내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제가 잘 달래볼게요.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면서도 부부 사이의 답답함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둘이 대화를 많이 해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가 부부 문제에 끼어들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항상 알아서 잘 해왔으니 이번에도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잘 해결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며느리는 점점 시댁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괜히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모른 척 하려 했습니다. 그저 부부 사이의 문제니 알아서 잘 풀겠거니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아내는 갑작스럽게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서먹해지면서 저희도 연락을 자제하던 때였는데 아들이 계곡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 길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 병원에서 며느리를 본 저와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답했죠. 오늘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놀러 갔다가 계곡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홍정이가 수영도 잘하는데 어떻게 계곡에서 빠질 수가 있어? 머릿속이 하얘지고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저는 응급실에서 아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로 갔을 때 그곳에서 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아들을 보자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직장 동료 한 명이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홍정 씨는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 새끼가 왜 여기 누워 있는 거냐고. 직장 동료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에서 놀고 있는데 고등학생 한 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홍정 씨가 보고 구하겠다고 뛰어들었어요. 다들 당황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는데 홍정 씨는 기다리다간 학생이 빠져 죽을 것 같다며 바로 뛰어들었죠. 저희가 말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더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수영을 잘했고 체격도 좋아서 평소엔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고등학생을 구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물에 빠지면 성인 남성이라도 무게가 배가 되는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들이 감당하기엔 벅찼던 것이죠. 아들은 학생을 구하고 난 뒤 힘이 다 빠져버려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홍정아, 엄마야. 엄마가 왔는데 왜 이러고 있니? 그 위험한 곳에 왜 들어갔어? 이 착하고 불쌍한 거사. 아내와 저는 그 순간 좋은 일을 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자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원망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들이 구해낸 고등학생의 부모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을 보며 눈물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때문에 아드님이 이렇게 되다니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 부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엔 억울한 마음이 들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한두 번 찾아오고 말 줄 알았지만 고등학생 부모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찾아와 아들의 상태를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부부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딸을 통해 들었는지 두유 한 상자를 사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때 처음으로 학생 어머니에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아요. 금방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아들은 잠시 잠든 거니까 곧 깨어날 거예요. 연락처를 주시면 나중에 아들이 깨어나면 직접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셔도 됩니다. 멀리서나마 응원해 주세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 부모는 이후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구했던 고등학생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죠. 아내는 그 편지를 하나하나 뜯어 아들 곁에서 읽어주었습니다. 형, 꼭 깨어나셔서 저랑 같이 형 동생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형이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형을 돕겠습니다. 꼭 일어나시길 기도할게요. 아내는 학생이 보내온 편지를 읽다가 종종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편지들은 저희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죠. 우리 아들이 참 착하고 바른 아이를 구해냈다는 사실에 그나마 작은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깨어나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애가 탔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며느리가 아들 병원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부인데 남편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도 병원에 한 번 안 온다는 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왜 안 오냐며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자기가 슈퍼맨도 아닌데 왜 그런 곳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엔 저도 놀랐는데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멍청한 짓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자식 있는 사람이 왜 남 일에 나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대답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좋은 일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도 본인 분수에 맞게 해야죠. 왜 자기가 감당도 못할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요? 저 지금 바쁘니까 끊을게요. 저라도 벌어야 애랑 같이 살죠. 며느리의 말에 저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내는 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며느리의 발길은 끊어졌습니다. 한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병원에 오던 며느리가 이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겁니다. 아내는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 바빠요. 친구들 모임 중이니까 그만 좀 찾으세요. 아내는 답답해서 말했죠. 그래도 네 남편인데 한 번쯤 와서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간다고 의식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라도 해요?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제가 애타게 병문안 가는 게 오히려 웃기지 않나요? 차도가 생기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 말에 아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홍정이 생일에는 며느리가 병원에 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때만큼은 나타나 주겠지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결국 생일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대신 전화를 걸어 더욱 매정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듣는 이가 있으면 누구나 분노할 만큼 냉혹한 말이었어요. 며느리는 전화를 통해 저에게 차갑고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님,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생일 챙기는 거 좀 오버 아니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살던 남편이 병원에 있으면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인데 왜 저한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세요? 저도 이 상황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그만 찾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며느리는 그저 자신을 찾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홍정이가 이 상황을 모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생일날 저와 아내,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까지 모여 눈물 속에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들이 가족들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돌아온 건 기적이 아닌 며느리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였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3개월째 되는 시점이었고, 며느리의 충격적인 발언에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혼수 상태인데 이혼을 요구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며느리는 차분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 결혼 생활 더는 유지 못하겠어요. 남편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을 두고 네가 떠나겠다는 거냐? 이 사람 이렇게 되기 전부터 저희는 이미 이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원이도 좀 맡아주세요. 솔직히 애 딸린 여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이 손자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키워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경원이가 물건이야? 너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엄마냐? 사람이냐? 너 같은 애미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져!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싸고는 정말로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혼자 남은 손자 경원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당시 4살이던 경원이는 자꾸만 엄마를 찾으며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손자를 달랬습니다. 미안하다. 경원아 할미가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자가 엄마를 찾는다 해도 그런 무책임한 여자를 다시 손자 곁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 얼굴을 보라고 말하며 아들이 깨어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아들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아들만은 남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아들은 저희만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떠난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은 온 가족이 충격에 빠진 채 치러졌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참아볼 수 없어서 장례식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아내를 부둥켜 앉아 그제야 아내는 억눌렸던 슬픔을 폭발하듯 토해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울음을 참으며 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딸의 위로에도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더욱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 무슨 소용이야. 내 가슴은 텅 비었어. 이렇게 가슴에 구멍만 남았다고. 결국 아내는 끝내 기진맥진에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가 느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능한 가장 같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저희 부부는 한동안 공허함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삶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거의 하루 종일 텅 빈 눈으로 TV만 바라보며 지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여길 떠나야 한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무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주로 내려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곳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조금이라도 아픔을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주로 이사하자 딸 부부도 함께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젊은 딸이 무주로 내려오는 것을 말렸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딸의 그 말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우울증과 잔병치레를 반복하며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딸은 그런 아내를 곁에서 살뜰히 챙기며 매일같이 보살폈습니다. 딸이라 그런지 아내도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딸에게만 털어놓곤 했죠. 사위 역시 아내의 건강을 염려하며 함께 무주로 내려오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 손자 경원이 그리고 딸 부부까지 모두 무주로 내려와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툴지만 함께 힘을 합쳐 펜션을 운영하며 조금씩 삶을 재정비해 나갔습니다. 9년 동안 무주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그동안의 슬픔을 서서히 이겨내고 있었죠. 우리는 비록 아들이 떠난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손자와 딸, 사위와 함께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어느 날 동네에서 낯이 근 얼굴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9년 전 아들을 매정하게 떠나버린 전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9년 만에 그것도 무주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악연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전 며느리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마트로 들어가며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은 저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새로 이사 온 신혼부부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이가 있어 보였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신혼부부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요새 누가 인사를 하고 다니나요? 좁은 시골 마을이라 잘 지내보고자 그런지 인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더군요. 마치 과거의 모든 일은 없었던 것처럼 전 며느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뒤를 계속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세상에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좁다 해도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이 꿈에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은 슬프게 울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애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저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가족들에게 전 며느리가 집 근처로 이사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손자 경원이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손자에게 2번 상처를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 며느리에게 복수하기로 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전 며느리 집 대문에 노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메모지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구를 써놓았죠. 박채연 씨, 진짜 시혼부부 맞아요? 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전 며느리를 천천히 서서히 괴롭히는 계획이었죠. 한꺼번에 다 폭로하기에는 우리 가족이 겪은 억울한 세월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너도 한번 고통스럽게 살아보라는 심정이었죠. 첫날 멀리서 지켜본 결과 메모지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전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가슴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이 느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또 다른 메모를 붙였습니다. 아들 이름이 이경원이지. 그걸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번에도 전 며느리는 메모지를 황급히 주머니에 숨기고 동네를 두리번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녀가 점점 피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속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아들과 남편을 버리고 자신만 잘 살려고 했던 여자에게 제대로 복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홍정 씨가 박채연 씨를 보고 싶어해. 네 아들 경원이가 너를 찾고 있어. 이렇게 전 며느리의 과거를 들추는 내용의 메모들을 남겼고 마침내 전 며느리는 어느 날부턴가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가 바로 행동에 나설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기일을 앞둔 어느 날 밤, 저는 가족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13살이 된 손자 경원이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넷이 모여 머리를 맞댄 끝에 우리는 전 며느리의 집에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딸은 화가 잔뜩 나서 나도 꼭 가겠다며 노발대발했죠. 저는 흥분한 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 9시에 다 같이 가자. 내일은 홍정이 기일이야. 옷들 깔끔하게 입고 아들 한이라도 풀어주자. 우리 가족은 그날 밤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말 제대로 복수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가족은 모두 검정색 옷을 차려입고 전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전혀 상황을 모르는 남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했습니다. 혹시 박채연 씨가 부인 맞으시죠? 남자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대문 앞에 붙은 메모 보셨나요? 아, 그거요. 안 그래도 아내가 그거 보고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텃세 부리는 것 같은데 그 메모지 내용은 다 거짓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메모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 테니 아내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우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희가 집에 들어가자 마침 커피잔을 들고 나오던 전 며느리가 우리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잔을 떨어뜨리며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의 표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입에서 저도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님,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멍해졌지만 그보다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겠죠.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소리야? 누가 아버님이라는 거야? 전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기만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다 못한 제가 먼저 그 남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한때 저 여자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저 여자가 제 며느리였죠. 남자는 깜짝 놀라며 전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우리 아들 하늘로 보내고 너는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결국 여기서 너를 보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병까지 얻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알아? 아내의 말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말 좀 해봐! 전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색해지자 제가 다시 남자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 여자,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일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여자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남자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애가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다 속였던 거야? 전 며느리는 당황한 듯 남자를 향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래?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그러면서 전 며느리는 저를 향해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이 없다고?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도망간 게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때 네 아들 경원이가 겨우 4살이었다. 그 아이를 내팽개치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잖아. 네가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저는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지만 끝까지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손자 경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원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경원이가 몰래 우리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경원이는 주먹을 꼭 쥔 채 전 며느리에게 다가가더니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도 아니야. 나를 버리고 잘 살았어. 이렇게 얼굴 보니까 편했나 보네. 나 같은 자식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전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원이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난 한 번도 엄마를 잊어본 적 없어. 결혼 사진을 보면서 네가 나한테 했던 말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언젠가 이 날이 오면 꼭 복수하려고 했어. 네가 날 버린 것처럼 나도 너 잊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성공해도 나한테 아들인 척하지 마. 난 엄마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둬. 그리고 네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너 같은 사람 절대 생각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경원이의 말에 저와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참아왔던 감정들이 경원이의 말에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전 며느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없어도 경원이는 이렇게 잘 자라줬다. 네가 떠나고도 경원이는 야무지고 강하게 컸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평생 네가 저지른 일 반성하며 살아야 할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네가 알기나 하니? 오늘은 네 남편 우리 홍정이의 기일이다.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억울해하지 않게 해주러 온 거야. 너도 오늘을 두고두고 기억해라. 네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말을 남기고 저희 가족은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며느리의 남편이 그녀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전 며느리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전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오해해요.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나도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그 남자는 냉정했습니다. 전 며느리의 손길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네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나도 우리 부모님도 더는 네 옆에 있을 수 없어. 그는 냉정하게 돌아서더니 우리를 따라 집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서는 전 며느리가 오열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며느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저 멀리서 지켜봤지만 그 남자는 전 며느리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전 며느리는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죠. 게다가 그들이 이사 온 지 2달도 채 안 돼 그 집은 처분되었습니다. 저라도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집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전 며느리를 다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시 마주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녀를 떠올리는 것조차 싫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 큰 상처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이제 손자 경원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잘 자라준 것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전 며느리가 떠난 후로 우리는 힘들고도 긴 시간을 보냈지만 경원이는 꿋꿋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이렇게 길게 적어 보내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저희 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자기 눈에도 피눈물이 흐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요. 세상은 다 같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사실을 잊고 살지만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스치는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다시 얽히고 그때는 상처가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곧게 쓰고 바르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가족처럼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길. 이 사연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저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이제 남은 삶은 손자 경원이가 장가가는 그날까지 제 건강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이 늙은이에게도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경원이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기필 할아버지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님들이 먼저 말씀드리기 전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기필님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겪고 계신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고 그 기억이 할아버지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아들은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강인함과 지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손자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손자야, 지금은 힘든 시기이지만 너의 마음 속에는 아빠의 사랑이 항상 함께할 거야. 꿋꿋이 살아가는 너의 모습은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모습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렴. 할아버지와 함께 서로를 지켜주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자.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사랑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사연은 이기필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이기필 할아버지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기필 할아버지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